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국회 토론 왕상한입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진정성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는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박근혜 여야 후보의 여성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야 의원들 모시고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1일 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해 토요 국회 토론에서는 여야 후보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주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여성 공약을 짚어본다. 박근혜 후보는 여성 대통령론을 표방하는 후보답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재인 후보는 여성 일자리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이다. 두 후보 모두 정치 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고 공통의 관심사인 무상보육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눈에 띈다. 대선전이 갈수록 열기를 띠는 가운데 과연 두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 주 토요 국회 토론에서는 각 캠프 의원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본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남현인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여성 정책 공약,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또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듣고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여성 정책은 아마 역대 어떤 정권의 어떤 정책보다도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성의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20대부터 노년기까지 매 시기별로 어떤 그 여성의 그 필요에 따른 수요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 여성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은 7월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발표했고 11월에 여성 행복을 위한 3대 플랜 6대 약속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그 3대 플랜의 내용은 뭐냐면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과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나 조성 가족이나 이혼 가정,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세상, 이 세 가지가 3대 플랜이었고요. 이 3대 플랜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성이 일, 경제 활동과 그다음에 가정, 육아나 가사나 이런 부분이 양립되도록 하는 정책이 저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여성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남 의원님. 예, 문재인 후보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저희가 그 여성 정책의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슬로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사실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어떤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남녀가 함께 돌보는 거를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또 함께 돌보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그 육아에 대한 참여 이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양당 모두 아직 공약집이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어떻게 서로들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지요? 새누리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리 새누리당이 어려웠던, 그러니까 공약집이 빨리 이제 못 나왔던 이유는 예산을 다 맞춰서 원래 국가 이제 가계부를 쓰겠다라고 후보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네. 이제 예산을 다 맞추는 과정에서 공약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요? 민주통합당도 이번 주말 지나면 공약집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것이 정말 5년 내 실현 가능한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정 계획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책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 그리고 보육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이 상당히 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육은 뭐 누구나가 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 당의 출산 보육 관련된 정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요? 새누리당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우리 새누리당의 주요한 공약이 일가정 양립의 어떤 핵심을 맞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이제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결국은 여성의 경제 활동도 높이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높여서 OECD 선진국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출산율도 높으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뭐 프랑스 같은 게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또 이제 판넬을 좀 준비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임신과 출산 부담을 사회가 어떻게 함께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에 이제 6시간으로 8시간에서 2시간 임신 시간,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 비용을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중간 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형 산부인과를 만들거나 응급 헬기 이송 시스템 같은 걸 놓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것은 아빠에게도 한 달에 유급 육아휴직을 주겠다, 출산 휴가를 주겠다. 그래서 유급으로 한 달 동안 아빠가 아이를 같이 돌보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이용해서 자녀 장려 세제를 지급해서 가족에게 200만 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을 무상으로 보내는 것들이 결국은 출산을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가 함께 가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육은 이제 뭐 무상 보육은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무상 보육을 하고, 다만 이제 종일제 기준의 서비스를 좀 더 맞춤형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시간제 서비스도 만들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하고, 꼭 가정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좀 더 맞춤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육아휴직도 좀 더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급여도 100분의 70%까지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 질 제고로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다음에 고학년까지도 어머님들이 아이의 이제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 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 빈곤 지역의 드림 스타트 중심의 빈곤 지역의 아동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출산과 보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최저의 출산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책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직장인의 60%가 양육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사실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에 출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이 삼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이들의 어쨌든 키울 때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필수 예방 접종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필수 예방 접종을 지금보다 조금 더 대상 항목을 확대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를 낳고 나면은 정말 이 산후조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어떤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좀 확충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전 후 휴가 급여가 현재 135만 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0만 원까지 좀 확대를 해서 산전 후 3개월 동안 임금 대체율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하한이 50이고 상한이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통상임금에 지금 40%로 되어 있는데 이걸 70%까지 좀 확대를 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만이 남성들도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저출산 대책으로는 지금 영세아 아버지 휴가가 지금 일주일 동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조금 2주일로 좀 늘려서
출산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집에서 어쨌든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또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남성 참여가 지금 2%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득 대체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을 한 달간이라도 최소한도 그 임금을 그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면 그래도 쓰지 않을까. 일단 공공부문부터 하면은 활성화되고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아무래도 그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새누리당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무상보육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일치하죠. 새누리당하고 100%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전국에 한 2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시설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10% 내외인데요. 이거를 4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질은 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들의 그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임금을 좀 높일 수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그리고 그 육아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 그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가정 파견 돌보미 등 그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거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글쎄요. 예, 좀 두 분께 그러세요.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를 딱 2개 정도씩만 요약을 해주신다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출산 보육 관련된 정책은 이거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2가지만 꼽아주십시오. 네. 뭐겠습니까? 그 보육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그러니까 현재 종일제 중심의 그 아이들이 시설에 가거나 아니면 가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 뭐 맞벌이가 아닌 그러니까 가사 노동에 이제 전념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2-3시간씩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일제 12시간뿐만 아니라 6시간짜리 서비스도 만들어서 부모의 욕구에 따라서 그 나누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찾아서 가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영아는 이제 시설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부담이 되시니까 네. 여러 가지 집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직접 양육하신 분에게는 양육수당을 제공해서 결국은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수요자의 삶의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부모님이 이와 같은 메뉴가 있고 그중에서 나의 삶의 유형에 맞춰서는 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게 제가 보기엔 이제 보육 서비스의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은 사실 좀 많지만 최근에 한 가지만 또 말한다면은 결국은 그 셋째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무상 대학 교육을 실행하면서 결국 태어나서부터 셋째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부터 그다음에 대학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공교육으로서는 전혀 돈이 들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부분도 저희가 그 약속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예. 셋째 이후부터는 국가가 거의 책임지고 교육을 완성한다. 시킨다. 예,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예. 한 가지씩이요. 예, 출산 한 하나, 가지 보육 얘기하면은 하나. 출산에서는 사실은 그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아에 있어서 아버지 휴가제를 일주일에서 2주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하는 그래서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여서 예. 출산의 부담이 여성의 부담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무상보육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이 보편적 보육이 되려면은 그 보육시설이 좀 더 보편화돼야 되는데 그것에 중요한 수단이 저는 국공립보육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국에 대기자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국공립보육을 만약에 이용 아동 대비해서 40%를 늘리려면 매년 한 1,200개씩 늘립니다. 네. 예, 그러면 임기 5년 동안 한 6,000개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이 특히 이제 그 공동주택 단지에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여성 일자리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 그 대책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약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 방안들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 2-3개 정도를 요약을 해주실까요? 가능하다면요? 네, 그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은 뭐 늘지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3가지 내용이 좀 많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결국 스마트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청년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결국 그래서 성장과 어떤 일자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게 있고요. 여성 정책에서 이제 후보가 발표한 거에서는 10만 리더를 양성하겠다. 현재는 이제 국가 대비의 여성이 한 3만 2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10만까지 여성 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정치 부분에서 여성의 어떤 그 참여를 높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뭐 그 관리직 이상의 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제도 같은 걸 이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 교수나 여교수나 그다음에 여교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결국은 그 어떤 관리자급에서 여성이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의 진입장벽을 확실히 헐자. 그 예. 부분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뭐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저숙련 그런 그 근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경제 활동에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할 때 복귀를 도와주는 좀 그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돌봄 서비스에 많이 종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병이라든가 가사 뭐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서비스 부분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업무라든가 임금 같은 걸 표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임 의원님. 예, 그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여성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를 바꾸고 해서 만나봐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 고용률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3%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지금 60%가 되거든요, 고용률이. 그래서 여성 고용률을 60%까지 올리겠다, OECD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평등 고용 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데요. 과연 이제 일자리를 어디서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 사회가 기존의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어떤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보건의료라든가 또 요양, 보육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만들고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아마 대부분의 여성 일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간접 고용이 되어 있었던 그 청소 노동자들이 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약 한 5천 명 정도가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공공 부분에서부터 어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사실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이고 특히 공공 부분에서부터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여성 일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경력이 단절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위치였다가 한 10년 정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떠나는 여성이 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앞에서 어떤 보육이든 아니면 출산이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 여성들에 대한 경력 관리를 그 생애 주기별로 관리를 해줘서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출산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했던 경력이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새로운 어떤 기술 변화에 적응해서 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여성 일자리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비정규직도 있지만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사 노동자들, 간병사들, 또 뭐 그 골프장 캐디라든가 학습지 교사들 이런 분들은 그 노동자성 인정이 안 돼서 그 근로기준법의 어떤이나 아니면 산업재해 이런 거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3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좀 질문을 드려도 예, 될까요? 하십시오. 서로 예, 그 질문해 볼까요? 예.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절반을 이제 줄이겠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2007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DI에서 나온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이게 이제 그 당시 됐던 내용이 뭐냐면은 기간제하고 파견 근로자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이상 이제 고용을 하면 정규직화해라. 아니면 이제 2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해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법이 시행된 이후하고 이전을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은 법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제 그 조금밖에 늘지 않았지만 대신 그 법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내 하도급이라든가.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법이 적용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4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55.6%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저희가 얘기하는 풍선 효과인 거죠.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찾아가는 거죠. 다른 쪽으로 좀 더 쉬운 고리를 찾아서 고용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135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국가가 직접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조가 좀 안 되는 돈이 그것에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의 핵심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한 12% 정도 이제 급여 차이를 갖고 오는 부분이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일 그 업종에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한 10% 좀 넘고요.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이 한 25% 정도가 차이가 나고 중소기업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두루누리 보험이 이제 10인 이하부터 시작됐지만 최저 그 소득층 그다음에 임금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그 정부의 보험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과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50% 전환하면 나머지 50%하고 사이에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지금 아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따른 풍선 효과처럼 또다시 이제 그쪽이 그러니까 정규직화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남아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옮아간다든가 예. 아니면 전반적으로 급여를 더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서 조금밖에 고용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저희가 일자리는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네.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뭐그 마찬가지로 질문하시고요. 질문은 그 사실은 또 새누리당도 또 답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뭐 민주통합당도 그런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난 시기에 가장 또 많이 늘어난 것이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 예를 들은 것이 이 어떤 비정규직법에 대한 지난 그 통과 이후에 새로운 유형이 아까 많이 늘었죠. 특히 간접 고용이라든가 뭐 사내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지금 간접 고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그 서울시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자회사화해서 거기다 직접 고용을 하는 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비용이 그런 어떤 파견회사로부터의 간접 비용이 이렇게 그 계산 수수료 같은 거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더 사실은 더 비용이 더 절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브리핑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 면에서도 오히려 더 이렇게 간접 고용화 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아주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간접 고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든 그런 식으로 그 정규직 하게 되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을 하는 부분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많고요. 학교 사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은 저는 절반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세사업장에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는 걸 통해서 어쨌든 그 갭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풍선 효과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간접 고용이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원청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공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이제 그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복지나 안전 부분, 경찰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한 10만 개 정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공공 부분을 먼저 이제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 부분보다는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민간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50% 전환하는 것은 공공 부분만 갖고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를 주는 그 임금의 차이나 대우의 차이는 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의 어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그 원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시는 50%의 선언적인 의미는 의미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상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맵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공공 부분만 갖고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제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뭐 아까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4대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간 제한을 한 거죠. 2년. 사유 제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 제한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기업에 있어서 어떤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했던 부분들 이 점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 보완이 있게 되면은 좀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50%로 줄인다는 거는 다소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다 왜냐하면 공공 있습니다. 부분하고 예, 예. 민간 부분의 사이에서의 예. 어떤 그 고용 창출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간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지만 그게 절반으로 줄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숫자하고 실제 어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난 그 비정규직을 어떻게 예. 정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지금 고용자 중에 얼마가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비정규직 비율은 지금 거의 절반이 넘죠. 그게 예. 이제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를 때 네. 비정규직은 33%고요. 예.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이 쓰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국제적인 정의에다가 임시직하고 일용직, 그러니까 상용직이 아닌 1년 이상의 그 근무를 하시지 않는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지금 혼합된 부분이 있고요. 네, 다 포함된 근데 이제 부분이죠. 임시직과 예. 일용직 같은 것 중에서도 이제 시간제 그런 어떤 그 근로자는 굉장히 자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가정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스스로 시간제를 이제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부터 사실은 국제 기준이나 그런 거하고 민주통합당이 갖고 계신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비정규직은 그 뭐 세 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한 33%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얘기는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것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노사정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비정규직하고는 좀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네. 비정규직 형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속 특수고용 형태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간접고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파견 회사에 고용이 돼 있으면 비정규직을 안 보잖아요. 근데 원청과의 관계를 보면은 비정규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비정규직을 통계청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다라고 이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국제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국제 기준인데 네, 한국의 예. 기업들이 워낙 네. 이거를 너무 변형해갖고 안 좋게 사용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제 기준만 갖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논쟁이 있었고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30% 정도의 비정규직 부분은 현재 비정규직 현실을 닦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제 같은 경우도 자발적 시간제보다 비자발적 시간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발적 시간제라든가 특수고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간접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한 거를 해야지 지금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포괄이 되지 통계청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문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또 더구나 예. 뭐가 문제냐면 특수고용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습지 교사라든가 캐디라든가 예를 들면 가사 간병이라든가 다 여성이거든요.
그럼 비정규직 대책을 세울 때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여성 일자리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여성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분야를 얘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성 일자리 대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실을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그 거죠. 가사 네. 노동,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라든가 캐디나 이런 것은 비전형으로서 이미 그 저희가 비정규직의 통계청이나 국제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이 전형적인 비정규직의 그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사실 아닌 게 이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비정규직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비전형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희가 그 정의상 그 좀 다르게 봤을 때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중에서 절반을 다시 정규직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저희가 국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굉장히 그 야망인, 그러니까 굉장히 앰비셔스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물론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부분을 저희가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은 처벌하고 이제 경제 민주화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회보험부터 그것도 소득이 낮은 분들부터 확실히 그러니까 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험료를 직접 지불함으로써 국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 임금의 격차 부분을 줄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게요.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렇게 그 인터뷰에서 물어보면은 네. 가장 사실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임금 차별도 있지만 신분 차별이에요.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서울시 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은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정규직과 차별 없이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 고용된 사람과 간접 고용된 사람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네. 어떤 사회보험으로 보완해 주는 건 네. 저희도 정책이 있는데 그것만 네. 갖고 안 된다. 네. 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를 못 받느냐, 어떤 신분 차별을 당하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청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직접 고용을 해줘서 예.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KTX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었거든요. 다 KTX 승무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다른 무슨 회사에 간접 고용이 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자기들은 KTX에 고용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다 그렇게 본인들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 여성들을 싸웠던 이유는 자기들은 어떤 다른 승무원들과 다름없이 일을 하는데 왜 KTX에 고용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느냐.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해서 사실은 네.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얻어냈는데 바로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그렇게 부분을 해결해주지 지금 그 않는다는 거죠. 남인윤선 예. 의원님하고 의원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비정규직을 조금 더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차별이 없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끝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뭐 그 새누리당의 이제 예, 경제민주화 예, 부분도 예,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어떤 절반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긴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현 더 가능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공부문부터 이거를 바꾸겠다. 예. 지금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숫자 근데 하나도 그것만 안 나가는 가지고도 거거든요. 숫자가 공공 저기,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잠깐만요. 좀 네. 어렵다는 말씀. 저도 좀 얘기 좀 할까요? 네네 하십시오. 또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예, 오늘 그 짚어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면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그 여성 관련된 그 공약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이 성폭력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흉폭한 그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성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그 가정의 불행을 또 안겨다 주기도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그 방안들은 좀 어떻게 더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번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아동 여성 그 성폭력 그 근절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모처럼 정말 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 나왔나요? 개정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이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이제 민주통합당은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이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특히 폭력 방지 3개년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교 폭력까지 포함해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을 낳기도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부분을 다 모두 포괄해서 그 폭력 방지 3개년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특히 이제 폭력이 발생하고 나서의 대책이 아니라 그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평생 교육 체계에서도 그 이런 폭력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통합적 인권 교육 수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폭력 피해자들이 그 사법 절차 과정에서 굉장히 2차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돼서 그 법률 조력인 제도라든가 증인 지원관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실효화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성범죄, 그 우범자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거라고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도 개선이 된 부분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담당 인력을 확충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우범자 전담 관리 부서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범자들에 대해서 어떤 격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심리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아예 이제 교도소에서부터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성범죄자에 대한 어떤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어떤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폭력만큼은 이제는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인식 개선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성폭력 대책특위에서 저희 둘 다 이제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한 거고 제가 이제 친고죄를 민주당도 발의하셨지만 새누리당에서 제가 친고죄 폐지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예. 법안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뭐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가. 그러니까 친고죄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2008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좀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를 이제 강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가를 하고요. 성범죄 초범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강화한다. 한때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성범죄를 예방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발생하고 나면 결국 그 피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이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새누리당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농산어촌에서 이제 부모님이 뭐 바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 있지 않는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동네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굉장히 좀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다 이제 1인씩 줘서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형편을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방과 후 서비스나 그다음에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방과 후 홀로 있는 나홀로 아동이 전혀 없도록 한다라는 게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피해자 보호 부분이라든가 뭐 단속 처벌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CSI 성범죄 전담반을 뭐 경찰에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범피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이제 액수를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키워서 그 피해자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물리적인 치료 부분 같은 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그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가 증언제도 같은 거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예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속이나 처벌 강화 세 가지라고 보습니다. 첫 번째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불행하게도 발생했을 경우 단속과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형 기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결에서 굉장히 중형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치료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도와줄 것인가 그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두 분께 yes or no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요, 처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치료의 대상입니까? 의원님. 처벌의 대상이죠. 의원님.
먼저 처벌의 대상이지만 짧게. 예, 처벌의 대상이지만 이제 또 좀 뭐 그 치료도 해야 된다. 예, 치료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또 시작되는 문제도 네. 있을 것 같아서 드렸던 질문이고 네. 또 한 가지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겠죠.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인데 그에 비례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그 고민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역시 남 의원님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문화 가족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주로 사실은 그동안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문화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다문화라고 하는 건 서로 공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그 자녀와 어떤 멘토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물론 안정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결혼 이주 여성 가족 안에 여러 가지 폭력이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여성들의 체류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남편의 어떤 그 계속적인 동의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남편과 이혼했을 경우에 근데 가정 폭력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여성은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야 예. 되는데 또 자기 자식은 또 여기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또 어떤 한부모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의 어떤 자립과 지원을 좀 더 확대되지 강화하고.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요즘 젊은이들이 그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데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국민 인식, 정말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들이 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뭐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새누리당의 그 3대 플랜 중에 하나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함께 이웃사촌으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도 이제 다양한 가족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미혼모 가정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정의 형태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우선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이제 첫 번째 공약은 다문화 가족의 생활 지도사를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첫 해 온 1년 동안 굉장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셔서 5년 이상 지난 분들이 이제 적응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좀 굉장히 원하시는 게 자신의 가족이 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원래 뭐 필리핀에 있거나 아니면 뭐 동남아 어디서 오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H3 비자 이제 방문 취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예. 근데 방문 취업의 일정한 쿼터를 한국에 이제 시집 오신 어떤 그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에게 그걸 제공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제 예산은 큰 차이 없지만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그 안정이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굉장한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가정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 아이들의 어떤 적응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네. 다문화 가족 종합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 한부모 얘기도 잠깐 제가 드려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부모가 제가 예. 보기엔 이제 9.3%가 대한민국의 가구 중에 9.3%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부모들은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정말 복합적으로 그 연결돼서 이제 생활고를 갖고 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400세대 정도의 어떤 공동 주거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 약속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를 현재 5만 원에서 3배인 15만 원까지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그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자녀 돌봄 서비스를 다른 어떤 가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우선권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주요한 공약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분의 한번 말씀을 잠깐만요. 조금 제가 더 예, 해야 되겠네요. 관리 잠깐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문화만 질문하셔서 제가 다문화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뭐 한부모 가정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양육 미혼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양육 미혼모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한다라든가 또 양육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양육 수당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그 한부모 가정의 어떤 보육이라든가 또 아이들에 대한 학습 문제, 그다음에 그 생활 가사에 대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이 그 한부모가 될 경우에 그 이유가 그 사별이나 이혼인데요. 그 이혼 시에 그 자녀 양육비를 그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서 그 빈곤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양육비를 대지급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나 제도를 예. 만드는 거를 지금 도입하는 것이 저희 약속입니다. 예. 자, 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하나가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토론 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정말로 실현 가능할까? 이거 뭐 선거 앞두고 하는 퍼퓰리즘 아니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하다. 또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먼저 김민희부터 드릴까요? 저부터요? 예. 네. 오늘 이제 그 사실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여성 관련된 정책이나 약속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그 한번 그 국가가계부라고 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제 가계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134.5조를 5년 동안 저희가 그 조달한다. 그래서 매년 27조를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지출이 필요한지를 이제 여기 보면 11월 18일까지는 97.59조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잠깐만 좀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성 관련 정책을 위해서 토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당시 발표된 것은 이제 9.5조 원이라고 저희가 여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18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된 이후에 이제 만들었던 공약들이 이제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무상보육 이미 총선 공약까지 다 합친다면은 네. 저희가 여성 관련된 전체 공약은 새누리당은 27조 정도로 지금 27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7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판넬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27조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어떻게 조달한다는 있는 것은 아니라 예. 전체 새누리당 공약에서 현재 이제 97.59조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134.5조를 조달을 하겠다. 평균 예. 연간 27조인데 그 중에 이제 60% 정도는 예산 절감이나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미 있었던 부분들에 예.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조세 감면을 굉장히 축소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나머지 40%인 48조 정도를 조달하겠다는 것이 예. 새누리당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네. 그 이제 여성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네. 복지라든가 일반 고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네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27조의 그 시트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네. 27조 중에서 예를 든다면 이제 방과 후 돌봄 같은 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의 초등 돌봄 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다 키우는 게 새누리당의 공약인데 예. 초등 돌봄 교실은 이제 교육 공약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복지 쪽에 공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작성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을 수천억 원이 됐었는데요. 그건 교육 쪽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걸 뺀 나머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여성 네. 관련된 공약이 들어왔고 그래서 예. 이제 그 공약이 지금 봤을 때 27조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알겠습니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이니까 또 이제 같은 질문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죠. 하나하나가 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 이 얘기는 바꾸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근데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국민들께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실현 가능하다의 예. 근거와 내용으로요.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 이제 뭐 그 여성들이 많이 그 구독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성 신문에서 그 새 후보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우수한 그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이 공약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공약과 관련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지금 어쨌든 여성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따로 저희는 이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의 여성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여성 특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보육 같은 경우는 복지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방과 후 같은 경우는 교육 예산에 들어가 있고 어떤 여성 특정한 예산을 따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 합치면 뭐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은 모든 어떤 그 사회 정책, 경제 정책에 다 거기에 어쨌든 녹여 들어가야 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예산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가 그걸 뭐 플러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요. 예. 뭐 이미 그 방향에서 제시를 했고 저희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실현하게 할 거냐라는 네. 부분인데요. 그 재원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죠?
재정개혁, 예. 그다음에 복지개혁, 조세개혁인데요. 예. 뭐 재정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재정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뭘로 둘 것이냐. 정부 지출. 예. 그래서 그 지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앞으로의 어떤 5개년 어떤 중기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산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복지 개혁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그 복지 전달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이용자의 피부에 와닿게 어떤 중복이 없이 이용자의 피부에 와닿게 이걸 좀 정비하겠다. 그걸 통해서 뭐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세 개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일몰되는 여러 가지 그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그 중부 그 부자 감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예. 통해서 재정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 저희의 이제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벌써 마무리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정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언입니다. 1분 안팎으로 두 분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릴까요? 예, 뭐 지금 문재인 후보는 남선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많은 사실은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이 민주통합당의 하나의 큰 가치로 흐르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많은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성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평등 어떤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또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성과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실현을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가서 남녀가 함께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그런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남인순 의원님이 민주당 그 예산이 그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세를 많이 공부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여성 부분에서 제기된 건 아니지만 그 건강보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원래 측정했던 것보다는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조세 감면 말씀하셨는데 이미 2013년 그 세제 개편안이 조세 감면율이 12.1%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안을 보면은 매년 5조씩 조세 감면을 통해서 12% 초반대로 가서 5조씩 그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25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부분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61조에서 100조, 103조 정도는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복지 예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큰 데다가 예산 조달 계획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좀 그 부분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의 내용들을 제가 드리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15년 동안의 의정 활동의 경험이 있고 또한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정책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27조라는 것은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여성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고 여성이라는 범주 속에 포괄적인 어떤 생애주기 맞춤형, 그다음에 여성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산 그 조달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봤을 때 반드시 실천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여성 시대, 행복한 국민 100%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빌공짜의 공약이 아닌 내실과 실속을 갖춘 공약이 되도록 후보자들은 끝까지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고 또 유권자들은 이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증해야 하겠습니다. 토요 국회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